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곧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날, 저는 시댁으로 흘러가던 모든 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의 임신 소식에 정신이 팔려 병원을 드나들었고,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낡은 양은 쟁반 위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처럼 제 마음도 그렇게 굳어갔습니다. 남편의 옷주머니에서 무심코 떨어진 다른 여자의 초음파 사진을 보던 그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10년. 배신당한 아내의 인내는 과연 어디까지일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서울 하늘은 때 아닌 소나기를 세차게 쏟아냈습니다. 굵은 빗방울은 여의도 25층 사무실 유리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지난 10년간의 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는 모습처럼 처절하게 말이죠. 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저는 한동안 컴퓨터 화면 앞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얇은 서류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10년의 청춘, 체력과 영혼을 모두 소진했던 10년의 세월은 결국 이 차가운 종이 한 장과 누더기가 된 심장만을 남겼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 이제 갓 40을 넘긴 여자입니다. 한창 따뜻한 저녁 밥상 앞에서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워야 할 나이죠.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재무이사로 매달 일 2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액수였죠. 하지만 그 돈을 버는 여자가 7만 원짜리 립스틱 하나 사는 것조차 망설였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겨울 코트는 해를 넘겨 입어 어깨 부분이 달아빠졌습니다. 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시댁이라는 이름의 밑 빠진 독으로 전부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조작은 매달 150만 원씩 자동 이체되던 송금을 해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지난 몇 년간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못 박아 두었던 조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늘 이렇게 말했죠. 시집 온 여자는 남편의 것, 내 돈도 이 집안 돈이니 알아서 효도해야 한다. 저는 그저 평온한 가정을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아왔지만 그 평온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조작은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정지하는 것이었습니다. 26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오빠에게 빌부터 사는 시누이 미나를 위해 만들어준 카드였죠.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과 화장품을 사고 고급 카페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렸습니다. 제 피땀 어린 돈을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써댔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지만 그 뒤로는 기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밤낮으로 제 피를 빨아먹던 악성 종양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불과 15분 후 책상 위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누이 미나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마침내 느긋하게 화면을 쓸어 넘겼습니다. 새언니, 지금 제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백화점에서 가방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됐다고 하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미나의 앙칼진 목소리가 언제나처럼 무례하고 거만하게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한치의 감정도 싣지 않은 싸늘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카드 내 돈이야. 내가 정지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제부터 가방은 내 돈으로 사. 난 내 엄마가 아니니까. 뭐라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두고 봐요. 엄마한테 다 잃을 거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 여사였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천천히 물 한 잔을 들어 목을 축였습니다. 씁쓸함으로 가득 찬 목구멍을 차가운 물이 적셨습니다. 아,
너 아주 잘났다. 이제 날개가 돋아서 이 집안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작정했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전화기 스피커를 찢을 듯 날카로웠고 뼛속까지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자의 모든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디 갔어? 무슨 꿍꿍이야. 돈 몇 푼 번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아? 이 집안은 아직 네가 주인 행세할 곳이 아니야. 어머님,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이혼 소장 법원에 접수됐어요. 저랑 민준 씨는 곧 부부가 아니게 될 거예요. 제 며느리로서의 의무도 여기까지입니다. 매달 보내드리던 150만 원은 이제 어머님 귀한 아드님께 받으세요. 저는 더 이상 남의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없습니다. 수학이 넘어는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 여사는 지난 몇 년간 고개 숙이며 순종하던 며느리가 감히 이런 말을 내뱉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듯 했습니다. 이내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네가 감히 이 씨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안이 운이 없어서 너 같은 걸 들였지.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지난주에 이미 이사 나왔어요. 이 주소 민준 씨가 알려준 거 아니었나요? 저는 희미하게 비웃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님. 이제 각자 갈 길 가죠. 저는 통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10년의 청춘을 도둑맞았던 짙은 안개가 걷히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스파에서 일한다는 가희라는 여자와 남편 민준의 배신,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저를 몰아세우던 박 여사의 독설, 도박 빚에 쪼들리던 시동생 민석의 사채를 대신 갚아줘야 했던 수많은 날들, 이 모든 것이 매일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과 믿음이 모두 바닥난 지금,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시장에 달려갈 필요도 없었고, 국이 조금 짜거나 밥이 서리었다는 이유로 박 여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바삐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짐을 짊어지고 뼈까지 착취당하면서도 의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참고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골목에 숨어 있는 단골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에는 김광석의 노래가 낮고 깊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시키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로 계속 울렸습니다. 분명 시댁 식구들이 다른 사람의 전화를 빌려 욕설을 퍼붓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굶주린 거머리떼가 숙주에게서 떨어져 나갔으니 발버둥 치고 미쳐 날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그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제사 때마다 아랫목은커녕 부엌대기 신세로 설거지만 하다 지쳐 돌아와야 했던 시골의 낡은 종갓집을 수리하는데, 오, 0만 원. 시누이 미나가 시집 갈 때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며 쥐어준 결혼 축의금 0만 원. 그리고 시동생 민석의 도박 빚을 갚아주느라 들어간 수억 원. 어림잡아 계산해도 그 액수는 3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3억 원을 주고 경멸과 그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는 남편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은 민준이 가희에게 자기야 예쁜 옷 사입고 산부인과 가라는 메시지와 함께 돈을 이체한 내역을 본 그날 밤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남의 남편을 훔친 여자를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법적인 아내가 그의 가족 빚을 갚느라 윗궤양으로 고생하는 동안의 말입니다. 국화차의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일은 일요일, 분명 거센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박 여사와 그녀의 자식들은 이 풍족한 젖줄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그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저는 서연, 재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 원칙상 사기로 인한 투자 손실은 반드시 누군가 책임지고 배상해야만 합니다. 일요일 아침 희미한 햇살이 임시로 빌린 오피스텔의 블라인드를 채 뚫기도 전 저는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와 함께 박 여사의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이년아, 이런 구석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문 열어. 불량한 시동생 민석의 굵은 목소리도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문을 주먹으로 쿵쿵 치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형수님, 문 안 열어요? 안 열면 부숴버릴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슬리퍼에 발을 꿰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다소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고 모든 인내심이 바닥나면 오히려 포악함 앞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지는구나. 저는 거실로 나가 전자도어록을 열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려던 박 여사는 균형을 잃고 안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작년 생신 때 제가 직접 사들인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은 흉측했습니다. 그 뒤에는 민석이 불량한 자세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껌을 짝짝 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오피스텔 복도에 몇몇 집의 문이 살짝 열리고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쏠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밖에서 소란 피우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저는 차갑게 말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제가 아끼는 밝은 색의 러그를 더러운 구두로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주 잘났어. 미나 카드를 정지하고 내 생활비를 끊어? 이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네 돈도 우리 집 돈이야. 비자금이라도 숨겨놓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민석도 거들며 유리로 된 거실 테이블을 발로 툭 찼습니다. 형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부인데 이렇게 우리 집안 생계수단을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카드 다시 풀고 돈부터 보내세요. 그래야 좋게 이야기하죠. 저는 천천히 소파를 돌아가 물 한 잔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감히 해보지 못했던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서 계시면 힘드실 텐데요. 민서가, 너도 내 테이블 차지 마라. 빌린 거라 망가지면 물어내야 해. 제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에 박 여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식 떨지 말고 돈이나 내놔. 이번 달에 집안 제사가 있는데 네가 돈을 안 주면 뭘로 제사상을 차려? 저는 살짝 비웃으며 테이블 서랍을 열어 검은색 가죽 커버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재무 관련 지출을 기록하던 두꺼운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유리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제 돈이 어머님 댁돈이라고 하셨죠. 그럼 오늘 깨끗하게 계산 한번 해보죠. 저는 수첩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제 손으로 쓴 글씨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죽어라 일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은 민준 씨에게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고 주었고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비와 시댁 부양비를 댔습니다. 저는 붉은 줄이 그어진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결혼 3년 차 어머님께서 시골 종갓집이 낡아서 조상님 벨면목이 없다고 우셨죠. 민준 씨는 돈 한 푼 없었고 저는 적금 깨서 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빌리는 돈이고 나중에 길가에 있는 땅 팔면 갚겠다고 하셨죠. 땅은 파셨는데 그 돈은 어디 있나요, 어머님? 박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들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내줬는데 고작 조상님 모시는 집 고치는 돈 몇 푼 가지고 따지는 거냐. 속 좁은 것. 저는 그녀의 막말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수첩을 넘겼습니다. 6년 차 미나가 결혼할 때였죠. 사돈댁에서 예단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으시다고 저한테 0만 원을 내놓으라고 닥달하셨죠.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면서요. 나머지는 제가 친구들에게 빌려서 드렸고요. 그럼 형수님이 시누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석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 시선은 이 한심한 시동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너 도박하다가 사채업자들한테 빚지고 걔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빨간 레커로 치라고 네 손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을 때 누가 0만 원 들고 가서 널 빼내왔지? 누가 그 살인적인 이자를 할부로 갚아줬지? 내 형이? 아니, 바로 나야. 너희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 이 씨도 못 낳는 속 좁은 년이 했다고. 저는 수첩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10년간 억눌려온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 짓는 돈, 결혼 자금, 빚 갚는 돈, 매달 들인 생활비까지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총 3억 원이 넘어요. 내 피땀 어린 3억 원. 어머님은 제가 빌부터 산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머님 귀한 아드님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 다른 여자 뱃속에 있는 애를 키우고 그 여자한테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 사주고 고급 오피스텔까지 얻어준 거 아세요?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심지어 직접 잉어집까지 다려서 그 여자한테 가져다 주셨잖아요. 잔인하게 드러난 진실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돈 버느라 바빠서 아들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제가 사람을 고용해 박 여사가 웃으며 보온병을 들고 상간녀 가이의 오피스텔을 드나드는 사진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네, 네가 사람을 모함해.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태도를 바꿔 뻔뻔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한순간 실수한 거야. 다 너 때문이야. 여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밖에서 대를 이을 자식을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대가 끊길 수는 없잖아. 대가 끊기든 아니든 그건 법원에서 따지죠. 저는 차갑게 대답하며 수첩을 덮어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혼 소송은 시작됐고 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될 겁니다. 하지만 이 3억 원, 저는 모든 송금 내역과 민석이가 쓴 차용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0만 원집 수리비와 민석이 빚을 갚아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민사소송을 걸겠습니다. 그때 가서 사채업자가 먼저 찾아올지 법원에서 집을 차압하러 올지 한번 보시죠. 민석은 소송과 차용증 이야기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사채업자들에게서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차용증을 썼었습니다. 이제 그 종이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것입니다. 형수님, 너무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몰지 마세요. 민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으려는 것뿐이야. 너희들이 지난 10년간 내 피를 빨아먹고 내 청춘을 짓밟고 내 자존심을 뭉개고 배신자를 감싸줬잖아.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몬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과 민석이는 돌아가 주세요. 다음번에 오실 땐 변호사를 데려오시든가 갚을 돈을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와 당혹감에 온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 독한 년. 두고 보자. 남편한테 버림받고 애도 못 낳는 년이라는 꼬리표 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널 동네방네 망신 줘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할 테다. 누가 더 망신을 당할지 두고 보시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민석은 서둘러 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갑자기 쏟아져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깨져버린 사랑 때문에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늑대무리를 위해 맹목적으로 희생했던 제 어리석은 청춘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는 그들을 위해 울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법적, 재산적 싸움이야말로 제가 풀어야 할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서울의 고즈넉한 옛거리에 자리한 카페, 그곳에서 저는 지혜와 지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제 대학 시절부터의 단짝 친구로 지금은 유명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이사입니다. 날카롭고 직설적이지만 누구보다 의리 있는 친구죠. 지훈은 지혜의 사촌 동생으로 냉철하고 예리하기로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맑은 풍경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는 이미 노트북을 두드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노트북을 덮고는 제 헬쑥한 얼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꼬리말이 아니네. 완전 시체 같잖아. 지혜는 제 의자를 빼주며 혀를 찼습니다. 내가 몇 년 전부터 그 족쇄 끊어버리라고 했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여자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곳에 해야지.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누나, 그만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훈이 제 쪽으로 서류철을 밀었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에 단정한 뿔테 안경을 쓴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씨, 보내주신 증거 자료들은 대충 훑어봤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혜가 주문해준 따뜻한 차를 감싸주었습니다. 온기가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훈 씨? 남편의 외도 증거도 있고 메시지랑 사진도 다 있는데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렸습니다. 외도는 외도고 재산 분할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외도 유책 사유가 재산 분할 비율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서연 씨가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혼인 기간 동안 서연 씨가 번 돈은 공동 재산인데 그 돈으로 생활비와 시댁빚을 모두 갚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민준 씨가 번 돈은요? 그 사람은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면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죠? 지훈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혜가 테이블을 짝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 몇몇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수천억짜리 회사 재무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주머니 돈은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해? 그놈이 너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야? 그때 박 여사님이 제가 남편 기죽이는 여자라고 돈 좀 번다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민준 씨는 제가 자기를 못 믿는다며 토라졌고요. 부부가 한마음으로 뭉치려면 남편이 돈 관리를 해야 집안의 가장으로서 체면이 선다고 했어요. 저는 과거에 속아 넘어갔던 그 달콤한 거짓말들을 되뇌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지금의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에 당하셨네요. 제가 은행 쪽 지인에게 부탁해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계좌를 동결할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요. 이 거래 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그가 서류철을 열어 빽빽한 숫자가 찍힌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재무이사의 경험으로 이상한 점을 파악하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0만 원, 1억 원, 2억 원씩의 큰돈이 쇼핑 대금 결제나 개인 송금 형태로 계속해서 인출되거나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하지만 자기 명의로 된 예금 대부분을 인출했습니다. 지훈이 마지막 장의 총액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민준 씨 계좌에 남은 돈은 2억 원 남짓입니다. 지난 몇 년간 서연 씨가 기여했던 30억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저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억 원. 그것은 밤새 재무보고서를 만들며 보냈던 시간이었고, 끼니를 거르며 위경련으로 고통받았던 순간들이었고, 제 땀과 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제 노동의 결실을 대놓고 훔친 것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갔대? 추적할 수 있어?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해서 흔적을 주었습니다. 지훈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 있어요. 이 가맹점들을 보세요. 고급 보석상, 청담동 명품 부티크, 그리고 이가희 명의로 된 자동차 양도 계약서. 가희, 그 스파에서 일한다는 연희군. 지혜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 개자식이 아내 피땀으로 번 돈으로 내 연녀한테 차 사주고 명품을 사줘? 내가 사람 시켜서 둘 다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진정해요, 누나.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만 그르쳐요. 서연 씨가 법정에서 불리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공동재산을 부정하게 처분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민준 씨에게 그 재산 가액을 서연 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쓰라림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제 눈은 거래 내역서에 찍힌 이가희라는 이름에 고정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동적으로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인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법은 증거를 필요로 하고 저는 그 증거를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낼 것입니다. 지훈 씨, 저는 젊은 변호사를 올려다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남은 재산과 저 자동차에 대해 공동재산 은닉을 사유로 긴급 가압류 신청만 준비해 주세요. 그 명품들과 차가 우리 부부 돈으로 산 것이라는 건 제가 증명할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돈이 정확히 민준 씨 계좌에서 가희 씨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직업적 직감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렇게까지 치밀한 인간이 아니라고. 탐욕스럽고 자만심에 찬 인간들은 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니까요. 카페를 나오자 서울 하늘은 다시 부슬비를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히터를 켰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주 전 사설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가희의 허리를 감싸고 고급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가희는 아직 배가 부르지 않았지만 소중하다는 듯 계속 배를 감싸고 있었고 민준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에게 가희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주지 못한 것을 말이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8년 전 민준과 저는 바로 이 병원 체인에서 불임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도 억지로 따라왔었죠.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고 민준만 따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한참 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나와서 저와 어머니에게 원인이 제 내분비 문제, 즉 임신이 어려운 체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애 못 낳는 년이라는 낙인이 제게 찍혔고 저는 그 집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백 첩의 한약을 마시고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하며 매일 밤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의사는 민준하고만 따로 이야기했을까요? 왜 제가 다른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자고 할 때마다 민준은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며 피했을까요? 핸들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복잡한 인파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가희의 집이 아니라 민준이 얼마 전 내연녀를 데리고 갔던 바로 그 고급 산부인과였습니다. 저는 이 더러운 비밀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명예와 그들이 짓밟은 10년의 청춘을 되찾는 싸움이었습니다. 제 차는 강남의 넓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한 남성 전문 병원 맞은편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은 민준이 지난달 가희를 데리고 갔던 화려한 산부인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간판은 작고 눈에 띄지 않았으며 주로 말 못할 고민을 가진 남성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배신당한 아내의 직감과 10년간 숫자를 다뤄온 재무 전문가의 예리함이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정확히 오후 2시, 제 피땀으로 사준 익숙한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렸지만 내리는 사람은 민준 혼자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재킷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누가 볼세라 주위를 계속 두리번거리며 furtively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내부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실 근처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의학 잡지를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잡지 틈새로 보니 민주는 초조한 듯 의자에 앉아 연신손을 비비거나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곧 아버지가 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 같았습니다. 30분이 흐르고 간호사가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 문은 닫혔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아 작은 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없는 복도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 벽에 걸린 의료정보 게시판을 보는 척 했습니다. 나이든 의사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액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무정자증입니다. 정액 속에 정자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밀도가 0이에요.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뭔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제 여자친구가 지금 임신 3개월인데 제가 무정자증일 리가 없잖아요. 최신 검사 장비는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시스템에서 예전 진료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8년 전에도 저희 병원에 오셨더군요. 그때도 제가 진단 내렸습니다. 15살 때 알았던 볼거리 후유증으로 인한 고환 위축입니다. 이 상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여자친구분의 임신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뇌를 강타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볼거리 후유증, 무정자증. 8년 전,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잔인하고 역겨운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나온 후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박 여사와 함께 제게 불임의 원인이 제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작된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의 귀한 아들의 결함을 덮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수백 첩에 쓴 한약을 마시고 배에 멍이 들도록 침을 맞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씨 없는 수박이라는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죽어라 돈을 벌어 시댁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번듯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민준이 기꺼이 외도를 하고 자기 핏줄도 아닌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인정하면서까지 세상에 자신이 진짜 남자임을 증명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몽유병 환자처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민주는 핸들을 미친 듯이 내리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용한 주차장 안에서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의사가 나 무정자증이래. 옛날에 알았던 그 볼거리 때문이래. 나 진짜 애 못 낳는데. 엄마, 가희 뱃속에 다른 놈 자식이야. 그년이 날 속였어. 감히 나한테 뻐꾸기 알을 낳게 해? 수화기 너머에 박 여사도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금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절대 서연이가 모르게 해야 한다는 거야. 서연이가 진실을 알면 우리 재산 다 뺏길 거야. 그럼 엄마랑 나는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엄마, 기다려. 민주는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분노가 온몸의 세포를 불태웠습니다. 사기꾼들. 그들은 내 돈뿐만 아니라 내 명예와 건강, 그리고 엄마가 될 권리까지 훔쳐간 악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곧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민준의 아이가 아니라면 누구의 아이일까? 가인은 평범한 스파 직원인데 어떻게 민준이 그녀를 만나 그렇게까지 헌신했을까? 저는 즉시 지난달에 고용했던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가희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조사해 주세요. 특히 민준과 공식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녀 주변을 맴돌던 남자들을 집중적으로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반드시 아이 아빠를 찾아내세요. 3일 후 두꺼운 서류철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첫 번째 진실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가인은 원래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김 이사의 숨겨진 내연녀였습니다. 김 이사는 권력은 있지만 회사 지분 대부분을 쥔 처가 때문에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근 가희가 임신하자 아이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까 두려웠던 김 이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가희를 민준에게 떠넘기고 민준이 뻐꾸기 아빠가 되어 가희와 결혼해주면 그를 영업본부장 자리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고 불임이라는 열등감에 시달리던 민준은 상사의 아이를 자신의 승진과 약점을 가릴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김 이사는 자리를 지키고 민준은 본부장이라는 직함과 세간의 눈을 속일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털이 뽑힌 채 버려진 어린 양이 되어 그들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살기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너희들의 연극은 훌륭했지만 이 연극의 결말은 내가 다시 쓸 것이다. 주말 저녁, 오래된 한옥 지붕 위로 부슬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와 억누르는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저 가희예요. 혹시 잠깐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러운 남자들의 뻐꾸기 게임이 영원할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태연하게 시계를 보았습니다. 서교동 야상곡 카페. 30분 뒤에 그리로 가죠. 제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가인은 가장 안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총애받는 상간녀의 오만함도 화려한 명품 드레스도 정교한 화장도 없었습니다. 가인은 헐렁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서 이용 가치가 다해버려진 장기말을 보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주문했습니다. 본론만 하죠.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저는 동정심 없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가인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꽉 쥐었습니다. 김 이사님이 저랑 아이를 버렸어요.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 사람은 저한테 낙태 수술을 하라고 협박했어요.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요. 제가 거부하면 사람을 시켜서 사고로 위장해 저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안 뒤로는 짐승처럼 변했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저를 때렸어요. 저더러 해픈년이라고 욕하면서 뱃속의 애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저를 속였어요. 김 이사는 제가 민준 씨랑 순순히 결혼하면 큰돈과 집 한 채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 통장은 정지됐고 오피스텔도 김 이사가 보낸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저 이제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통곡하는 젊은 여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통쾌해야 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훔친 대가라며 비웃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서글픔이 느껴졌습니다. 정식 아내든 철없는 상간녀든 결국 우리는 비열한 남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나한테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나를 버린 남자와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에요. 당신을 도와줄 의무는 없어요. 가인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서연 씨에게 잘못한 거 알아요. 서연 씨가 저를 증오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지금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서연 씨 뿐이에요. 만약 서연 씨가 제가 여기서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는 서연 씨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증거를 전부 드릴게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증거? 가인은 낡은 핸드백을 열어 비닐에 싼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8년 전 민준 씨의 진료 기록 원본이에요. 박 여사님이 민준 씨에게 금고에 보관하라고 준 걸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몰래 녹음한 건데 민준 씨랑 김 이사가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내용이에요. 민준 씨가 저한테 사준 차와 명품들은 전부 그 프로젝트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거였어요. 민준 씨는 서연 씨 부부의 예금을 쓴 게 아니에요. 서연 씨 돈은 이미 오래전에 박 여사님 명의로 돌려서 경기도 외곽에 땅을 사는 데 썼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진실은 지훈 변호사가 알아낸 것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민주는 내 돈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김 이사의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의 계좌를 동결시킨 것은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미 악독한 어머니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칠 준비를 마쳤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병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8년 전 민준의 연구 불임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바로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10년의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종이 때문에 저는 그 가족의 모든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저는 가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래는 성립되었습니다. 고향인 강원도 산골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몰라요. 그리고 김 이사가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줄 변호사가 필요해요. 가인은 강한 생존 의지를 담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도 보내줄게요.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요. 당신은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법정 증언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해요. 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았으니 저도 그들이 편히 살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서 위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카페를 나가기 전 저는 가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 내연녀.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여야 했지만 비열한 남자들의 손에 놀아나다 보니 결국 같은 전선의 선동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밖에는 비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서류철을 조수석에 놓았습니다. 차는 서울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가장 큰 싸움은 더 이상 이혼 서류나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한폭탄은 이미 작동되었고 민준과 김 이사가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버튼은 바로 제가 누를 것입니다. 그들은 제 눈물 한 방울, 제 피땀 한 방울에 대해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밤,
서울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수입 장미와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준이 주최하는 약혼 축하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라고 했지만 실상은 김이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들여 준비한 연극이었습니다. 거짓된 성공과 더러운 거래를 감추기 위한 과시의 장이었죠. 저는 택시에서 내려 검은색 코트 자락을 여몄습니다. 제 옆에는 가희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색의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채 민준이 청첩장에서 그렸던 화려한 신부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유리문 너머로 박 여사가 짙은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하객들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에도 못 낳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불행했다며 이제 아들이 젊고 예쁜 새 아내를 만나 대를 이을 귀한 손주까지 얻게 되어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주변 하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 없는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중앙 테이블에서 김이사 옆에 서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직한 오크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본 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증오의 찬 눈빛으로 굳어졌습니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와인을 하얀 셔츠 소매에 쏟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분노에 찬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자기 집안의 좋은 날을 망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연단 위로 똑바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삑하는 날카로운 소음이 연회장에 있던 100여 명의 하객들의 시선을 모두 집중시켰습니다. 순식간에 공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서연. 아직 법원에서 최종 이혼 판결을 받지 않은 저 남자의 법적 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박 여사님 댁에 지난 8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박 여사는 이성을 잃고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더러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잔칫날 행패를 부리는 악독한 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민석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 지훈과 함께 온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미리 복사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들을 향해 서류를 세게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흩날리며 호기심 어린 하객들의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남성불임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병원의 붉은 직인이 그의 고환 위축과 영구적인 무정자증 상태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 민준입니다. 8년 전 진단서에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웠고 제가 10년 동안 애 못 낳는 년이라는 치욕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연 회장은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시선들이 서류와 민준의 창백한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중앙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 이사도 얼굴색이 변하며 테이블 위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모든 것이 거짓이고 제가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는 김 이사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새 아내가 임신한 것이 명백한 증거라고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희가 뒤에서 연단 위로 올라와 제 옆에 섰습니다. 웨딩드레스도 화장도 없이 초라한 모습의 신부가 나타나자 하객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가인은 다른 마이크를 잡고 김이사를 향해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인은 깊은 숨을 내쉰 후 진단서가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뱃속의 아이가 민준의 아이가 아니라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저 VIP석에 앉아 있는 김이사라고 밝혔습니다. 민준은 그저 얼굴 마담일 뿐이며 영업 본부장 자리와 더러운 뒷돈을 받는 대가로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척하며 결혼을 약속한 꼭두각시라고 폭로했습니다. 가희의 선언은 연회장 한가운데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이사에게로 쏠렸습니다. 평소 위엄있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들고는 이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박 여사는 연회장 한가운데에 망연자실 서 있다가 다리가 풀려 붉은 카펫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고 통곡했습니다. 대를 이을 귀한 손주에 대한 꿈, 능력 있는 아들이 가져다 줄 부귀영화에 대한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를 따르며 저를 비난하던 친척들도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비웃음과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민주는 연단 위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고 공허했으며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명예, 경력,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가 수많은 동료와 친지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은 텅 비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10년이라는 청춘의 빚을 마침내 깨끗하게 청산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연단에서 내려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박 여사의 울음소리, 민석의 욕설, 그리고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거짓으로 살아온 자들의 비참한 장송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저는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한 대형 기술 기업의 재무이사직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직접 면접 보고 채용을 결정한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인 현우였습니다. 현우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학생 시절의 자유분방한 모습과 달리 지금의 현우는 매우 침착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진실함과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의 끈질기고 악랄함을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 파티가 있은 지 2주 후 더러운 언론 플레이가 갑자기 저를 덮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직원들의 힐끔거리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꼈습니다. 제 친구이자 협력사 마케팅 이사인 지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혜는 당장 사내 메일과 익명 커뮤니티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익명의 편지 한 통이 제가 새로 입사한 회사의 임원진과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교묘하게 날조되어 있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는 제가 문란하고 탐욕스러운 여자이며 이전 회사에서 재무이사직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진단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과 상사를 모함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고 꾸며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조폭을 동원해 불륜 현장을 덮치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것이 김 이사와 민준의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돈과 뒷세계의 언론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민준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 어린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명예를 짓밟아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어설 수 없게 만들려 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여론의 힘은 보이지 않는 무기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현우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평온했으며 의심이나 분노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침 6시부터 그 익명의 편지를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받았으며 몇몇은 회사의 이미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편지의 모든 내용이 악의적인 거짓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사생활 문제가 회사에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현우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는 제가 막 인쇄한 사직서를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저를 채용한 것은 대학 시절부터 지켜봐온 제 전문성과 직업윤리 때문이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는 것은 그 비열한 모함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우는 가져온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문을 퍼뜨린 IP 주소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기술팀이 긴급하게 수립한 위기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회사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비열한 수단을 쓰는 자들은 반드시 허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확고한 신뢰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댁에서는 의심과 착취, 배신만을 당했습니다. 인생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 남자가 기꺼이 저를 위해 폭풍을 막아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공허한 말로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 행동과 전문성, 그리고 선의로 결혼의 폐허에서 막 걸어 나온 한 여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무이사의 자세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며칠 전 가희가 건네준 김 이사의 자금 세탁 증거와 녹음 파일이 담긴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현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어만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들의 경제 범죄 증거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때라고. 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조직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외장하드를 보며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숨을 건 법적 싸움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장하드는 현우의 사무실 유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죠. 그날 저녁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회사에는 저와 현우, 그리고 지훈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네온 불빛이 긴장된 얼굴들을 비추었습니다. 10년차 재무 전문가의 직감이 제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금속 상자 안에 든 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가정 내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거대한 블랙홀이라고. 지훈은 현우 회사의 IT팀의 도움을 받아 가희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폴더가 나타났고 컴퓨터 화면은 빽빽한 숫자로 가득 찬 엑셀 시트, 유령 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녹음 파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아 내부 재무 보고서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제 직업적 경험으로 저는 돈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김 이사와 민주는 지방에 사는 먼 친척들 명의로 4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조작해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재 가격을 3배 이상 부풀렸습니다. 그 막대한 차액은 유령 회사 계좌로 송금된 후 고급 부동산, 외제차, 그리고 수많은 명품으로 세탁되었습니다. 제 전남편은 영업팀장으로서 그 썩어빠진 계약서들을 직접 주물러 커미션을 챙겼습니다. 제 돈은 그에 의해 박 여사에게 흘러들어갔고
수천 명 노동자들의 피땀은 상사의 돈 세탁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갑자기 지훈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4호 공사장 사고라는 이름의 가장 깊숙이 숨겨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끔찍한 비계 붕괴의 사고 현장 사진과 서둘러 체결된 합의서들이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 유일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김 이사의 거칠고 잔인한 목소리가 우리 귀를 때렸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현금으로 사고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 입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사망자에게 안전수칙 위반의 책임을 떠넘겨 형사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사무실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고 등골을 타고 냉기가 흘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이혼 재산 분쟁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 인간의 도덕과 짐승의 잔인함 사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현우가 손을 뻗어 녹음 파일을 껐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경제사범 집단과 맞서고 있으며 그들은 입막음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방 속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이상한 번호였습니다. 저는 현우와 지훈을 쳐다본 후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통해 변조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친언니 딸이 다니는 학교 주소와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가 매일 아침장을 보러 가는 시간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약 그 외장하드가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면 제 가족이 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게 24시간 안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차가워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배신과 굴욕의 끝을 경험한 저 같은 여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를 감싸주고 지지해준 제 가족. 그들은 제 어리석은 결혼 생활이 남긴 폐허 때문에 어떤 상처도 받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외장하드에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할 수는 없다고,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현우의 단단한 손이 제 손목을 잡아 폭발 직전의 공포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낮지만 강한 힘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악에게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그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제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미 국내 최고의 사설 경호 업체에 연락해 제 모든 가족을 비밀리에 보호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금 해야 할 일은 협상이 아니라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범죄 고발장을 완성해 경찰청 부패범죄수사대에 직접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우와 지훈을 번갈아 보며 점차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시집살이와 남편의 거짓말은 저를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제가 돈줄을 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악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어 보이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꼿꼿이 서서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도심의 대로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연말 자랑스러운 기업인 시상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는 과거의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여성에 세련되고
침착한 모습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연회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김 이사는 다른 기업 대표들과 웃으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권력으로 불리한 기사 몇 개를 막아낸 자의 오만함과 더위양양함이 그의 번들거리는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가볍게 주며 단단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수사기관에서 외장하드의 자금 흐름을 전부 확인했고, 가희 씨의 진술도 확보했어. 긴급 체포 영장도 발부됐고, 마침 김 이사가 기념패를 받기 위해 명예로운 연단 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커다란 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샴페인을 든 직원들이 아니라 정복을 입은 수십 명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가 들어섰습니다. 파티의 활기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음악도 끊겼습니다. 수사팀장이 연단을 향해 걸어와 태극기가 그려진 서류를 높이 들고 김 이사에 대한 횡령, 자금 세탁,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낭낭하게 읽었습니다. 김 이사의 손에서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질려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의미 없는 부인을 내뱉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두툼한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래에 있던 기업인들은 뒤로 물러서며 경멸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피와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그의 권력 제국은 수백 명의 눈앞에서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범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우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제 휴대폰으로 시립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라는 환자가 집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응급처치 후 겨우 위기를 넘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잃기 전 어떻게든 저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는 현우에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부의 정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을 망가뜨린 그 남자와의 마지막 빚을 청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은 심박 측정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는 극한의 절망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포악함도 뻔뻔한 책임 전가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경력도 명예도 모두 잃고 공범 혐의로 감옥에 갈 날만 기다리는 초라한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김 이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오늘 오후에 소환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절망과 어머니의 비난, 그리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가장 비겁한 방법인 죽음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가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 발치에 팔짱을 끼고 서서 한치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며 그의 지독한 비겁함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고 두 줄기 탁한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링거를 꽂은 그의 손이 떨며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재킷 주머니에 은행 금고 열쇠랑 내가 쓴 자술서가 있어. 내가 박 여사 명의로 돌려서 땅 사는 데 썼던 30억 원. 몰래 다 팔아서 그 금고에 다시 넣어뒀어. 내가 증거를 조작하고 김 이사를 도왔던 사실, 그리고 관련된 부패 공무원 명단도 다 적어놨어. 민주는 제발 그 돈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그 자술서를 지훈 변호사에게 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협조가 법의 관용을 받아 형량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열쇠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제 피땀이었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청춘, 쇠약해진 건강, 그리고 분노로 지새운 수많은 밤들은 이 세상 어떤 재산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거야. 이건 당신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야. 우리 사이의 과거는 이 차가운 병실에서 공식적으로 끝났어. 앞으로 법원에서 내릴 판결은 당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를 울리는 제 구두 소리는 규칙적이고 가벼웠으며 자유로웠습니다. 잔인한 어둠은 등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일은 분명 해가 뜰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악을 행한 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거짓과 고통을 뿌린 자는 결국 자신이 심은 쓴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은 판사의 단호한 의사봉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법정의 장엄한 공간을 울리는 그 건조한 소리는 지난 10년간 제가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협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명시된 판결문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모든 절차는 명확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있던 30억 원은 지훈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협조 덕분에 합법적으로 제 개인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격렬한 다툼이나 소란스러운 폭로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법정에 없었습니다. 그는 김 이사와 함께 횡령 및 자금 세탁 공범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법정 대리인은 조용히 서류에 서명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히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울 가정법원 청사를 걸어 나왔습니다. 초봄의 아침 햇살이 붉은 벽돌 바닥 위로 쏟아지며 길었던 겨울의 어둡고 차가운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헝클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날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유로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닫힌 철문 바로 밖, 늙은 플라타너스 나무에 기댄 채 작고 초라한 인형이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한때 불호령을 내리며 권위를 부리고 비싼 비단옷을 입고 제게 서슴없이 독서를 퍼붓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서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낡고해진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불과 몇 달 전까지 까맣게 염색했던 머리는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어 헝클어진 채 주름진 얼굴 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 박 여사는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힘줄이 툭툭 튀어나온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이 모아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울어 퉁퉁 붓고 흐릿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아침부터 너를 기다렸다. 내가 1000번, 10,000번 잘못했다. 이 집안이 눈뜬장님이었어. 귀한 보석을 얻어놓고 길바닥에 내다버렸으니 나를 용서해 주겠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전 시어머니를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가을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한 점의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니 한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도 그저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주머니에서 낡은 비닐에 싼 얇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통장 500만 원짜리야.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이다. 민석이는 사채 빚 때문에 도망가서 연락도 끊겼고 미나는 시댁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랑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다. 민준이는 감옥에 가 있고 집안 살림 다 팔아서 겨우 이만큼 모았다. 이거라도 받아다오. 옛날에 네 돈 뜯어낸 죗값의 일부라도 이렇게 갚게 해다오. 저는 500만 원이 찍힌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돈은 제가 지난 10년간 매달 순순히 그녀에게 바쳤던 생활비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황혼기의 모든 것을 잃은 한 늙은 여인의 마지막 구명줄이었습니다. 탐욕, 어리석은 남아선호 사상, 그리고 악을 방관한 대가가 그녀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귀한 아들은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철없는 딸은 기댈 곳이 없었으며, 막내 아들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업보를 이제 그들 스스로 온전히 거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통장을 박 여사의 손바닥 위로 다시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돈은 간직하세요. 아프실 때 약값이라도 하셔야죠. 저는 이 돈 받지 않겠습니다. 민준 씨의 일은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제 노동의 대가를 되찾았고요. 이 순간부터 저와 어머님 댁은 더 이상 어떤 원한도 빚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가 서서 흐느끼는 소리가 번잡한 거리의 자동차 소음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문은 제 손으로 단단히 닫았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현우가 검은색 차에 기댄 채 미소 지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침착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현우는 차문을 열어주고 제가 탈 때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현우와 함께 새벽 법률 지원 재단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한 오피스 빌딩 1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되찾은 돈의 4분의 1을 초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지훈 변호사가 법률 자문위원장을 맡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의 이혼 소송을 무료로 돕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재단 이사장실에 앉아 새로 접수된 서류를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수입을 통제당하며 매달 아이 분유값을 손 벌려 탔어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그녀의 월급으로 내연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의 희미한 눈물 자국이 그녀의 절박한 사연이 담긴 서류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책상에 커피 한 잔을 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분의 사연, 예전 당신 상황과 많이 비슷하네. 지훈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과 외도, 증거 수집을 직접 돕도록 지시하죠. 현우가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접수를 승인하는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경제적 폭력의 무서운 점은 피부에 피 흘리는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여성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정이라는 2글자 때문에 참고 살죠. 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전부 동원해서 이분과 다른 여성들이 자신들의 목소리와 정당한 재산을 되찾도록 도울 거예요. 현우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게 남아있던 폭풍의 차가운 잔재를 녹여주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부터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 당신의 하늘은 언제나 찬란한 새벽빛으로 가득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나무잎들이 햇살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웃음소리로 활기찼습니다. 저는 서연, 한때 맹목적인 희생의 늪에서 청춘을 잃었던 마흔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족쇄를 부수고 스스로를 위한 정의를 되찾았으며 그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언제나 공평합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과 자존감을 잃지 않는 한 가장 찬란한 빛은 길의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저의 싸움은 끝났지만 다른 여성들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판결문 한 장이 10년의 어둠을 끝냈습니다. 제 피를 빨아먹던 자들은 이제 감옥에 갇히거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문을 나서며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세상의 인과응보는 참으로 공평합니다. 독이 든 나무는 단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여성의 희생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인물의 우여곡절에 공감하며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사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